네, 안녕하세요. 담백한 경제 이프로입니다. 네, 오래간만에 주말 아침 시간에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20대 대선 정책을 좀 뜯어보면서 이번에 나오실,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5월 11일까지 이제 대선 후보 등록이 있죠. 아직 그래서 정해지시지는 않았지만 뭐 이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죠. 어떤 후보들이 대선 후보로 나올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에 대해서 한번 뜯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한 거. 이제 저는 이제 부동산쟁이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에 관련된 것들에 대한 간단한 기사와 기존의 20대 대선 때 나왔던 대통령 선거 공약을 보면서, 특히나 그때 이재명 현 당대표께서 대선 후보셨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을 보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에 대해서 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놀란 게 뭐냐면, 제가 썸네일에서도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라고 말을 했는데, 이걸 정말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재명 당 대표께서 선거 공약으로 부동산 공약을 하나 내놓으셨는데, 뭐냐면요. 네. 그것이 뭐냐면, 짜잔, 사기 신도시입니다. 네, 사기 신도시. 정말 놀랍기 그지없다. 사기 신도시. 네, 사기 신도시를 개발하고 재개발에 대한 용적률을 완화하겠다. 그래서 이재명 당 대표의 첫 부동산 공급 공약이 나왔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3기 신도시도 원래 지금 이 전 정권 문재인 정권 때,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의 그 전 정권이죠. 문재인 정권 때를 생각을 해보면 원래 2024년도까지 그 3기 신도시를 전부 다 공급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토지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하도 욕을 먹다 보니 급하게 3기 신도시를 발표를 하면서 그 3기 신도시가 상당히 늦어졌죠. 보상 문제 때문에. 그리고 엊그저께 기사를 보니까 창릉 신도시 3기 신도시에서 또 문화재가 발굴됐다고 해요. 그래서 창릉도 상당히 많이 늦어질 걸로 지금 예상이 되는 가운데, 2030년도에 3기 신도시의 공급을 예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 당 대표께서 4기 신도시에 대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뭐 무슨 나올 때마다 이제 다음에 나오시면 5기, 뭐 6기, 7기, 8기 막 계속 나오시겠어요. 그래서 4기 신도시, 3기 신도시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심지어 2기 신도시도 지금 집이 들어오고 있다. 지금 2기 신도시도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4기 신도시를 공급하겠다. 근데 이게 이 4기 신도시가 완전 100% 임대주택으로 다 가는 그런 느낌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공공임대로 4기 신도시를 짓겠다라는 건데, 지금 3기 신도시도 공공임대의 느낌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반 민간임대보다 공공임대의 비중이 더 커요. 한 60% 정도로 공공임대의 비중이 더 크고, 토지를 정부에서 보유하거나 아니면 처음에는 임대주택으로 갔다가 나중에 분양전환 한다거나, 분양전환을 하면서 그 수익을 나라와 배분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로 약간 공공성이 짙은 그런 신도시인데, 3기도. 여기에 4기 신도시는 완전히 공공임대로 진행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시면 용적률을 완화하는데 되게 교묘하게 재건축이 아니고 재개발입니다. 재개발에 대한 용적률을 완화하겠다. 재개발 잘 되지도 않는 재개발 용적률을 완화하겠다. 재건축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건데, 교묘하게 재개발에 대한 용적률을 완화하겠다고 이 기사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되게 4기 신도시를 보고 살짝 제가 미소를 짓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유시장님, 3기 신도시도 진행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2기 신도시도 지금 아파트가 들어오고 있다. 검단 신도시 같은데, 동탄 같은데.
지금 집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웬 사기 신도시인가. 근데 어찌됐건 사기 신도시를 공약한 이유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다. 그래서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하고는 완전 다른 거예요. 3기 신도시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성이 좀 짙다고 했는데 4기 신도시는 완전 공공임대주택으로 개발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으신 걸 봐서 지금 3기 신도시에도 투자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3기 신도시의 투자, 제가 이제 한두 달 전에 방송으로 만들었지만 투자하는데 상당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한다. 왜냐하면 민간 공급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임대 공급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 지역이 활성화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되게 조금 물음표를 갖지 않을 수 없다라는 부분 때문에 3기 신도시 투자 상당히 주의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4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1기, 2기와는 전혀 다르게 3, 4기 신도시는 공공임대에 대한 성향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캐사님 바쁘다 바빠. 안녕하세요 이프로님. 오늘 바쁘신가 봐요. 아침부터. 제가 바쁘다는 얘기일까요? 숙녀라니님 주말인데 열심히 하시네요. 수고. 네, 무지개님 좋은 아침입니다. 인천 연수구 재건축 당사자라서 많은 도움이 돼요. 속전속결로 딱 싸게 빨리 진행되길 학수고대 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 달린다네요. 오늘 좋은 주말 되세요. 네. 무지개님도 좋은 주말 되시고요. 보라대머리님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말인데 다들 일찍 일어나셨네요. 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1, 2기 신도시와는 완전 다른 거예요. 3기 신도시는. 그래서 투자에 상당히 주의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이재명 강력한 대권 주자인 이재명 당대표께서 내놓으신 4기 신도시는 거의 완벽한 공공임대주택이다 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냥 단순히 임대주택을 그냥 한꺼번에 몰아넣는 그런 신도시를 만든다라는 건 그 지역을 할례화 시킨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원치 않아요. 요새 소셜 믹스라고 해가지고 아파트 단지 내에 어떤 단지 동이, 예전에는 이 동은 임대동이야, 그리고 이 동은 그냥 일반 분양동이야 라고 완전 분리를 해놔서 어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택과 일반 민간주택의 출입구조차가 다른 그런 아파트들도 있을 만큼 상당히 구분을 해서 아파트를 지었는데, 지금은 소셜 믹스라고 해서 어디에 임대주택이 들어오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이 정도의 세대수로 임대주택이 들어온다라는 건 알 수 있지만 어떤 동에 어떤 층에 임대주택이 들어오는지는 알 수 없게 만들거든요. 근데 이런 4기 신도시,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아예 대놓고 짓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좋아요. 당연히 임대주택이 있어야 좋은 건 맞지만 임대주택이라고 명명해서 짓기보다는 민간에 맡겨서 이런 임대주택과 민간주택의 소셜이 되는, 믹스가 되는 그런 부동산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거기에 그냥 아예 여기는 임대주택이라는 그런 주홍 글씨를 박아버리면 사실 그렇게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도, 그리고 바깥에서 바라보는 그 제3자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 우리 애기들 전부 다 무상급식을 하는 이유도 어떤 친구는 집안이 어려워서 급식을 받아야 하고, 어떤 친구는 받지 않아도 되지만 그것을 모두에게 다 공평하게 급식을 제공하는 이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홍글씨를 낙인 찍지 않기 위함인데, 지금 이런 공공임대주택을 대놓고 별도로 짓겠다라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한 주홍글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제 생각에는 조금 상당히, 그러니까 취지는 좋은데 방향성은 조금 어느 정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보시면 교통이 편리한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 이게 3기 신도시의 그런 어떻게 보면 주제거든요. 제3기 신도시가
주창하는 것이 교통이 편리한 제3기 신도시예요. 근데 지금 제4기 신도시에 교통이 편리한 플러스 스마트 신도시 개발 준비를 하셔서 무주택자에게 쾌적하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을 하시겠대요. 그러니까 교통이 편리하다라는 건 뭐냐면 GTX가 뚫리는 지역에 GTX가 뚫리는 그 외곽 지역에다 아파트를 짓겠다라는 의미로 저는 들리거든요. 결론적으로는 베드타운을 짓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원하는 지역은 그런 베드타운이 아닙니다. 직주가 근접하는 그런 수도권과 서울에 주택을 희망하는 건데, 이런 교통이 편리한이라는 표현은 곧 GTX가 들어오는 지역에 베드타운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GTX가 상당한 대혁명인 거는 저도 인정을 해요. 하지만 이것이 직주가 같이 하지 않으면 그냥 베드타운의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성장성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좋지 않다. 이러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내 자산을 불리고 어쨌든 내 자산을 불리고 어떻게 부유하게 살기 위한 것이 우리 가족들과 그리고 나를 위한 부분인데, 그냥 평생 임대주택에서 살아라 라고 하면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게 임대주택이 평생 주는 게 아니에요. 평생 주면 저도 오케이입니다. 임대주택을 평생 준다면, 죽을 때까지 평생 준다면 공공임대주택의 의미가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만 주는 거예요. 항상 보면 그래요. 나이가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 주택을 주거나 가장 많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30, 40대, 50대, 60대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게 아니고 청년과 신혼부부한테 잠시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정도의 수준의 정책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는 장기적인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임대주택에서 머물면서 좀 안도하는 그런 게 생길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사실 대출이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대출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가장 큰 원동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빚이 있으면 사람이 되게 열심히 살게 되잖아요. 근데 임대주택에 들어가시면 되게 저렴한 가격으로 집에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물론 상당히 상당히 어려우신 분들께는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당연히 맞지만 청년과 신혼부부는 어려운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냥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이지, 지금 앞으로도 상당히 되게 크게 발전할 수 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임대주택이라는 것을 공급을 하면서 안도하게 만들면 거기에 머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이런 임대주택을 줄 것이 아니라 노년층과 그리고 아무튼 어려운 계층에게, 노년층과 어려운 계층에게 저는 이런 임대주택을 공급을 하고, 청년과 신혼부부들은 본인의 힘으로 집 마련하게 만들어야죠. 월세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돈 벌어서 전세, 매매로 그렇게 갈 수 있게 만들어 줘야죠. 왜 시작하자마자 임대주택에서 시작하라고 얘기를 하시는지, 정말로 이거는 이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청년들은 열심히 일하면 내 몸 하나 가지고도 돈을 벌 수 있고 그만큼의 열정이 있는 친구들인데, 이런 친구들을 임대주택에다 넣는다는 건 저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고요. 신혼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1+1이 2가 되는 게 아니고요. 10이 되고 100이 돼요. 결혼을 하면 내 남편과 아내가 함께 돈을 모으면 이게 1+1이 10배가 되고 100배가 되는 그런 효과를 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혼부부들도 충분히 임대주택에 들어가지 않고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친구들인데, 이런 능력이 되는 친구들에게 임대주택에 살면서 그냥 맘 편하게 집 사지 말고 그냥 임대주택에 살아. 우리가 계속 집 지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평생을 책임지지 못할 얘기를 하시는 거다. 정말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상의 빈잎, 이긴 검단 운정 아직도 분양 입주 중. 네, 맞아요. 맞습니다. 일기 신도시, 도시재생과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을 나누고 공공임대의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는 신도시는 나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도시를 만든다는 건 자신들의 표파리를 늘어놓겠다는 얘기일 뿐입니다. 네. 보라대머리님, 얼마나 세금을 쥐어 짜려고 저런 정책을 내놓을까요? 좀 무섭습니다. 이따가 제가 정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세금을 쥐어 짜야만 가능한 정책들을 지금 내놓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책 등을 내놨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남미사 보금자리 임대단지 거주민들이 아침 일찍부터 막걸리 마시며 학교에 등교하는 여고생들을 쳐다보는 걸 보고선 10년이 훌쩍 넘은 지금도 임대주택의 충격을 감출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저는 충분히 소셜믹스,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이 소셜믹스 부분은 상당히 대찬성을 하는 부분이고, 이렇게 단순히 임대주택만 때려 짓는 그런 3기 신도시와 4기 신도시는 방향성은 오르나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2기, 4기도 들어오고 있는, 3기도 들어오고 있는 판에 4기 신도시, 거기에 재개발 용적률 완화 공약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2020년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이에요. 보시면 이재명 당대표께서 지금 대선 후보로 나오셨기 때문에 이 정책을 보면 또다시 다시 이 정책이 새로 조금 변화돼서 다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여기에 부동산 정책을 한번 보면 21대 부동산 대통령 선거에 아직 선거 공약이 나오진 않았지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시면 국민의 기본권 보장으로 해서 전 국민의 보편 기본소득 추진으로 연 25만 원으로 시작해서 임기 내 100만 원을 전 국민에게 주는 것을 매년 전 국민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상별 부분 기본소득과 수당 지급. 그래서 또 청년들에게 저는 사실 청년들에게 이렇게 돈을 주기보다도 직장을 잘 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청년에게 연 100만 원을 지급하겠대요. 이거 청년들에게 100만 원 지급해가지고 청년들의 삶이 확 핍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장애인분들한테 조금 지급을 하거나, 예를 들어 이런 문화예술인 농어촌, 아동, 장년수당으로 가는 것이 맞고, 만 19세에서 29세, 30세면요, 만 29세면 30세가 넘거든요. 나이가 30인데 국가에서 100만 원씩 보장을 받아야 쓰겠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기본소당을 주겠다고 했고요. 또 20, 30대 청년들에게 최대 1,000만 원까지 저리 대출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고, 예금금리보다 높은 기본저축을 도입하겠다. 그래서 완전 포퓰리즘, 제가 비판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완전 포퓰리즘 정책도 이런 포퓰리즘이 없다. 이게 다 어디서 나올까요? 이 돈이. 임기 내 모든 국민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임기 내 만 30세, 29세까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 31살, 2살까지의 청년들에게 연 100만 원을 지급하고, 그리고 청년들에게 최대 1,000만 원의 저리를 대출해 주는 것이,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돈일까요? 세금이거든요. 근데 이 세금을 어디서 갖다 뜯어낼까요? 다주택자, 그리고 고소득자, 그리고 기업들한테 뜯어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다세대, 다주택자, 고소득자, 기업들이 어떻게 할까요? 네, 당연히 본인의 세금을 어느 정도 방어하려고 하는 월세의 상승이라든가, 그리고 전세 금액의 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로 부작용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을 부분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청년들에게, 그리고 전 국민에게 임기 내 연 100만 원을 목표로 추진을 했어요. 이게 전 이재명 당대표의 공약이셨습니다. 민주당의 공약이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하고요. 그리고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를 도입을 해서 임금 격차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소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보시면 또 청년의 내 집 마련 및 주거 안정 실현입니다. 신규 공급 물량의 30%를 청년에게 배정하고 용산공원 일대 10만호 전량을 청년 공급 주택하고 청년 등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LTV를 최대 90%까지 인정하겠다. 그리고 원룸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임대시장 불공정 해이 근절. 이것도 청년을 향한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정책이 죄다 다 청년들을 위한 정책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청년 기본권 보장. 네, 그렇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표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을 만한 그런 정책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부동산에 관련돼서는 상당히 간단해요. 전국에 311만 호를 공급하겠대요. 그 중에서 서울에 107만 호를 공급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중에서 저렴한 비용 장기간 거주 고품질의 기본주택 140만 호 공급. 이게 공공임대주택을 말하는 거고, 거기에 분양가 상한제를 더욱 강화하고 분양가 원가를 공개해서 건설업체들로 하여금 수익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 라고 했는데, 이 반값 아파트가 정부가 토지를 가져가고 그 주택을 임대하시는 분이 아니면 그걸 분양받으시는 분들이 가져감으로 해서 반값 아파트를 공급을 하겠다라는 취지였던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리모델링과 수직 증축을 허용하고 리모델링 활성화, 재건축 안전지단 기준 합리화 개선, 이거는 서로 간에 합의가 돼서 이루어진 부분이긴 하죠. 근데 리모델링이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 재건축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었고요. 재산세, 종부세, 건보료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종부세에 대한 부분, 네, 어떻습니까? 종부세에 대한 부분, 네, 건보료에 대한 부분, 재산세에 대한 부분, 뭐 그렇게 특별히 변화된 것 없었고요. 비투기 목적 주택 종부세 부담 완화, 일시적 이주택자에 대한,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감면 확대. 근데 이 재산세, 종부세, 건보료에 대한 부담 완화에 대해서는 특별한 얘기가 없었다라는 거. 양평 가벼울 만한 곳님 청년 때부터 길들이기 하는 거죠. 네. 기존 주택을 가진 임대인들이 세금을 고통받는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네요. 전월세 상승하면 월세 상한제, 전세 상한제 같은 법을 만들 것입니다. 아, 네.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비아파트, 빌라 126%로 전세 상한하고 있잖아요. 월세, 전세 상한하고 있잖아요. 그렇고요. 네. 그리고 세종시가 요새 되게 핫하잖아요. 그때 20대 대선 때 세종시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추진,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행정부 추가 이전 추진이라서 만약에 이번에 민주당이 당선이 된다면,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오신다면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세종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호재로 작용을 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네, 해서 이때도 이것이 세종시로의 행정수도가 지금 김동연 예비 후보께서도 지금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을 하고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지금 현재 국회의사당 자리를 센트럴파크와 같은 공원을 조성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걸 보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만약에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오신다면 세종시로의 행정 이전 이거 추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70조 기초연금 대상, 어르신 일자리 확대 뭐 등등이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정책을 한번 볼게요. 국민의힘의 정책은 이게 공급에 상당히 정책의 공급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정책이 집중되어 있어요. 주택 공급. 이따가 부동산 아까 민주당에서는 311만 호를 공급하겠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그 중에서 140만 호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디테일하게 우선은 일자리 창출에 청년들에게 뭐 이런 돈을 지급하거나 무엇을 100만 원 지급 뭐 이런 거 없이 국민의힘에서는 그냥 일자리 창출을 기업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하는 쪽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기업 성장에 의한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 그냥 자연스럽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안에서 청년들이 건실하게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중소기업 집중 지역과 유니콘 기업 육성을
하겠다라는 그런 정책들을 내놨었고요. 그리고 부동산 쪽에서 보면 5년간 250만 원을 공급하겠다고 했어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임기 내에 총 311만 원을 311만 원을 공급하고 그 중에서 107만 호가 서울, 그리고 기본주택이 140만 호가 기본주택인데요. 여기서는 5년간 250만 호, 그 중에서 서울에 50만 호, 그리고 수도권에 130만 호를 건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 서울에 100만 호보다는 서울에 50만 호가 조금 더 현실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건축, 그리고 도심 복합, 그리고 소규모 정비 사업, 공공택지, 그리고 청년 원가주택, 그리고 역세권 찻집, 공공분양 임대주택에 대해서 상당히 디테일하게 그 공급을 하겠다라는 그런 정책을 내놨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지금 잘 행해졌냐를 보면 서울 공급 잘 행해지지 않았죠.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사실 법안을 바꿔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합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그리고 공공분양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이 전체적인 호수를 전부 다 맞추지는 못했지만 역세권 찻집주택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잘 이루어졌다. 근데 그 외에는 특별히 공급을 그렇게 충분히 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대대적으로 250만 원을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어찌됐건 국민의힘 쪽에서도 이 정책대로 공급을 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디테일하게. 근데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청년들에게 뭔가 돈을 주거나 그러니까 현금으로 무언가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서 거기서 기업 투자가 활성화되고 거기서 일자리가 창출됨으로써 기업 성장에 대한 민간 주도 일자리가 자연스럽게 창출되게끔 하겠다라는 이런 방향성 자체는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그냥 단순히 100만 원을 돈을 주고 기본소득 수당으로 100만 원을 주고 대출 많이 내주고 이런 것보다는 일자리를 창출해주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올바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건 이런 디테일한 공급 그런 정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사실이기는 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50만 원 공급,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3기 신도시거든요. 3기 신도시가 2030년도까지 그래도 그나마 윤석열 정권에 들어와서 보상 문제가 전부 다 해결되고 착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정권이 교체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첫 삽을 뜬 것에는 의미를 두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이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부분과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대조적인 측면을 보인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기본소득과 수당 지급 그리고 대출을 청년들에게 많이 내줌으로써 청년들이 일어나게끔 해주겠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대대적인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게 민주당의 정책이었다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기업을 지원해 줌으로써 자연스럽게 일자리를 창출해 줌으로써 청년들이 그곳에서 돈을 벌게끔 해주는 그런 정책들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고 거기에 청년들에게 추가적인 공급을 조금 더 하겠다라는 쪽으로 취지를 잡았지만 그게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간에 지금 공급주택이 활발하게 공급되지 않아서 지금 상당히 힘든 상황인 건 맞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지금 가장 대선 후보들 중에서 가장 지금 가능성이 있으신 4인방이시죠. 김문수 후보, 한동훈, 그리고 홍준표, 이재명 후보이십니다. 이분들의 부동산 정책을 한번 볼게요. 양평 가볼 만한 곳니 국민의힘 정책은 밥을 바꾸지 못하는 상황, 결국 이것저것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그 국민의힘 쪽에서 대통령이 나오신다 하시더라도 지금 야당이 너무나 커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야당이 너무나 압도적으로 큰 그런 국회의원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또 비슷한 정국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 우려도 되지만 어쨌건 부동산의 방향을 보면요. 눈에 띄는 게 부동산 과세 기조를 유지해온 야당도 주택 공급과 청약시장 지원 부분에서 보수 정권과 큰 틀의 유사한 방향성을 내세워 하반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당이 정책을 잡든 야당이 정권을 잡든 간에 지금 공급이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정부가 들어선다 해도 공급을 하지 않고서는 부동산 폭등이라는 그런 좋지 않은 결말을 지금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이슈, 그래서 지금 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재명 당 대표께서도 재개발 용적률 완화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사기 신도시에 대한 공급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은 민간 정비 사업,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중심의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지속을 완화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공공개발과 주거복지 강화 중심으로 해법을 제시할 전망이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민간에서 재건축 재개발을 하도록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해주는 측면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고, 민주당은 국가 중심으로 공공주택을 더 많이 지어서 임대주택으로 국민의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꾀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완전히 방향성이 다르기는 해요. 같은 공급의 측면이라고 할지라도 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가지는 그런 그 정책의 방향성은 완전히 좀 다르다라는 부분인데, 사실 저는 재건축 재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 우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청년 맞춤형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학가 반값 월세존 도입, 1인 아파트 오피스텔 공급, 그리고 세대 공전원 주택 보급 3대 축으로 제시를 하셨고요. 그래서 그렇고요. 한동훈 예비 후보께서는 재개발 재건축 정상화를 통한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셨고요. 문정부가 부활시킨 제초안이 빠른 재건축을 막는 걸림돌로 지적되어 왔고, 용적률과 건폐율을 상향하겠다면서 규제 완화에 드라이브를 거셨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홍준표 예비 후보도 비슷한 공약을 내놓으셨는데, 라이브입니다. 강세상의 빈님.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100만 가구 공급하고 재초안과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겠다. 종부세 폐지.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후보가 내놓으신 재건축 재초안 폐지에 더불어 홍준표 후보는 종부세 폐지를 가지고 나오셨고요. 그리고 불필요한 부동산 규제를 대거 철폐해서 부동산 중심의 공급 확대를 추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안철수 예비 후보께서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복지원 공약, 그래서 청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금리 수준의 장기 고정금리 대출, 1주택자 세부담 완화, 외국인 투기세 신설 등을 약속했다. 그래서 안철수 예비 후보께서는 국민의힘 후보이시긴 하지만 약간 중도 성향의 그런 정책을 내놓으신 걸로 보이고요. 민주당 예비 후보께서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재명 예비 후보께서 공공개발과 주거 확대를 위한 여러 공약들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 그래서 이 후보가 의장을 맡은 민주당 정책기구 민생연석회의에서 보면 전세사기 피해 구제, 안전한 전세 제도화, 그리고 공공임대 공급 확대, 그리고 주거비 지원 강화. 제가 아까 20대 대통령 선거 때 나왔던 이 수당 지급, 그리고 보편소득 추진, 이런 것들 보시면요, 비슷해요. 보시면 주거비 지원 강화 등 주요 정책으로 사고 공공임대를 확대하겠다. 정책이 비슷해요. 그래서 20대 대선 정책을 보면 이번에 나왔을 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정책을 펼칠지에 대해서 충분히 미뤄 짐작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 전임 문재인 부동산 세제 강화가 정권 교체의 최대 원인으로 지적된 만큼, 그렇죠, 부동산이 너무나 올라서
정권이 교체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새로 출범하는 차기 정부도 부동산 과세 세부 정책에 있어서 고민이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세제에 대한 규제 완화는 부자 감세라는 그런 틀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런 세제 강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딜레마에 빠질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근데 그러지 않고서는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할 수가 없고, 그러지 않고서는 사기 신도시 같은 공공임대주택만 추가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미 3기 신도시는 윤석열 정부에서 했거든요. 그럼 뭔가 추가적으로 하겠다는 걸 발표해야 되기 때문에 4기 신도시를 발표를 하신 건데, 그렇다고 봤을 때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언급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가 상당히 되게 관전 포인트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찌됐건 뭐 최상호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나 뭐 송승훈 도시와 경제 대표 뭐 전문가분들께서 공급 확대의 큰 방향성은 네,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 양평 가볼 만한 곳님, 아직 지금 대선 후보가 완전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선거 공약은 20대 선거 공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후보가 여기서 확정이 되신다면 그때 본격적으로 정책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비아파트에 대한 공시지가 원상 회복에 대한 부분은 정책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지금 전세 사기가 가장 큰 이슈고 그것이 민심이기 때문에 이것을 150%로 원상 회복시키는 것은 청년들에 대한 그 반감을 살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국민의힘이라도 본인들의 정책을 이미 본인들이 126%까지 내려놓은 정책이기 때문에 그것에 반하는 정책을 내놓는 그런 용감한 그런 후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그리고 양도세 면제, 그리고 취득세 완화, 그리고 종부세 완화, 폐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에 관해서는 특히 지방에 대한, 지방 활성화에 대한 이런 카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오피스텔 주택 제외도 가능하긴 하나 그렇게 크게 대선 후보의 공약으로 나올 만한 정책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호불호가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우선은 민심을 잡아야 되고 투표의 그런 심리를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나중에 세부적으로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양평 가볼 만한 곳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빌라에 대한 공시지가 상승이라던가 오피스텔 제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감하게 대통령의 그런 부동산 정책으로 내놓으실 분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큰 틀에서 공급에 대한 그것을 재건축, 재개발 쪽으로 공급을 할 것이냐, 아니면 국가가 주도하는 공공임대 그리고 공공분양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냐, 그런 큰 틀에서의 방향성으로 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쪽에서 상당히 크게 갈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되게 지금 하나의 변수가 한덕수 지금 권한대행께서 지금 대선 주자로 나오실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에 대한 설왕설래가 많은데, 그리고 김문수 대표, 한동훈 대표, 그리고 홍준표 후보, 예비 후보들께서 전부 다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나오시면 이제 통합을 하겠다, 러브콜을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상당히 경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도 한덕수 총리 지금 권한대행 저도 상당히 좋아하는 정치인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오셨으면 좋겠다. 근데 이 국민의힘 쪽에 경선은 참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뭐 무소속으로 나온다면 무소속으로 나오시거나, 아니면 그 뒤에
그 국민의힘의 그 후보들과 단일화를 할 가능성이 있으시다라는 점에서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나오신다면 어떨까. 그리고 지금 정책에 대해서 가장 지금 현 정부와 그리고 지금 국회와 그리고 정부의 어떤 부분에서 지금 서로 간에 합이 맞지 않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합을 잘 맞출 수 있는지, 이 여소야대 국면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실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나온다고 발표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워낙에나 권한대행으로서 바쁘게 일을 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실지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정책, 아직 예비 후보이시기는 하지만 조금씩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 그리고 20대 대선에 나왔던 이런 부동산 정책이라던가 이런 지원 정책들에 있어서 잠시만요. 네, 안에 있습니다. 네, 닫아놨어요. 네, 죄송합니다. 생방송 중에 무례를 범했습니다. 아무튼 20대 대선의 이런 정책 과제들을 보면 저는 뭐 보수도 진보도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하지만, 정책에 있어서는 저는 사실 부동산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부작용이 상당히 심해요. 이게 규제라는 거.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 얼마나 많이 집값이 상승했는지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규제라는 것이 상당히 얼마나 부작용을 낳는지에 대해서 제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보시면요. 이게 문재인 정권 때거든요. 보시면 그 어떤 정권보다도 가장 강력하게 폭발했던 정권이 문재인 정권 때예요. 아파트 값이. 이런 상황에서 제가 부동산 규제가 부동산을 안정화시키는데 올바른 방향으로 작용을 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예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오히려 금리를 강화시키고,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서 부동산 정책을 최대한 종부세도 중과한 거 완화했죠. 양도세도 중과한 거 완화했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정책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했죠. 분양가 상한제 폐지했나요? 갑자기 헷갈리네요. 분양가 상한제도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완화한 것으로 규제 유예 정도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어쨌든 시행령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 규제들을 했더니 지금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돼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강남 집값과 지금 외곽 집값의 그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난 것은 규제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를 강화하니까 집을 두 채, 세 채 사면 10%가 넘게 취득세를 내야 되니까 한 채만 우선은 사야 돼요. 그리고 두 채 이상 갖고 있으면 종부세 폭탄을 맞으니까 한 채만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팔 때도 두 채 가지고 있으면 양도세 중과를 맞으니까 한 채만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돈이 있으신 분들이 두 채, 세 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을 한 채만 가짐으로 인해서 그 좋은 지역에 집중화되는 현상으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그런 집중성 때문에 서초, 강남, 송파, 특히 서초와 강남의 집값이 폭발적으로 상승한 이유가, 네, 보이시나요? 이 집값이 폭발적으로 상승한 이유가 그 규제 때문입니다. 규제 때문에. 만약에 취득세에 대한 그런 규제가 없고, 그리고 양도세에 대한 규제가 없고, 종부세에 대한 규제가 없었다면 이 서울의 집중성 조금 완화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규제라는 부분 되게 역설적이게도 규제를 하면 할수록 집값은 상승한다는 걸 전 정권에서 분명히 보여줬기 때문에 이 규제는 풀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좀 민주당이 되건 국민의힘이 되시건 규제를 좀 완화하는 쪽으로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강세상의 빈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아파트의 대체지 계단을 올라가기 전 이봉수단으로 수명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빌라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빌라 보증볼의 비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CR도 안 먹히고 오히려 나라에서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는 식의 대화를 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도 본인들의 정책 부정이기 때문에요. 정책 부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세 사기를 때려잡고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전세 사기든 사고든
언론에서는 전세 사기로 몰아가고 있고 그것을 정부에서 잘 때려잡고 있다라는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빌라 시장을 완전히 박살내놨기 때문에 그것이 온전하게 다시 돌아오기란 그렇게 여간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이상 오늘은 길게 방송을 했는데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강세상의 빈님 라이브 아닌 줄 아셨나봐요. 라이브였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들어와 주셔서 방송을 들어주셨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여느 때와 다름없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분께서 대선 후보로 나오실지는 모르겠으나 정책을 보고 저는 한 표를 행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방향의 정책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책들을 펼칠 수 있는 분에게 한 표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선거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여러분들도 꼭 대선에 선거 투표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상 여기까지 마치고요.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